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고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모든 분들에게 전부 친절히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을 통해 댓글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헤매고 있고 챙길 수 있는 환급을 몰라서 못 챙기는 사례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챙길 수 있는 환급금은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영상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걸어두었으니 본인이 궁금한 부분이나 해당되는 부분만 빠르게 스킵하면서 보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시점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늦었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연말정산 기간이 끝났더라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놓친 게 없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대한 간결하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Q&A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진행하나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턴, 알바, 프리랜서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만약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 소득세를 떼고 받는 인턴이나 알바, 프리랜서이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닌 것이죠. 회사를 이직한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요?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서 최종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해 주셔야 해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제공되는 출산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제공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확인되는 기간에만 업종, 자산, 매출액 분석 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비즈노라고 검색하신 후 본인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간소화 자료 외 추가 공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하나요? 홈택스에 제출하나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간혹 회사에서 홈택스로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 간소화 자료 PDF 제작하는 화면에서 공제신고서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 및 추가 공제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홈택스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배포하시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부터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로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가장 많은 인적 공제에 대해 답변 드려볼게요. 부양가족의 연소득 100만 원 계산 기준이 너무 헷갈려요. 연소득 100만 원 계산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금액과 퇴직, 양도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이 중에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로 이해하시기 쉽게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금액의 경우 연 516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불가,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불가. 참고로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해서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타 소득의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해요. 일용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제외하며 장애연금과 유종연금, 기초생활수급은 비과세 대상이라 합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 각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각 공제액을 차감한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 원인데 부모님의 연금소득도 100만 원이 초과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연금소득은 결론적으로 연총 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소득의 연 100만 원 계산은 연간 받은 연금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연간 연금액이 600만 원이신 경우 600만 원에서 기본공제액 350만 원을 빼고 3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 원에서
40%를 곱한 금액인 100만 원을 더 공제할 경우 최종 산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아쉽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어요.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 수입 200만 원과 총 급여액 4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될 수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계산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근로소득 금액과 타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총 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금액은 120만 원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가 같아야 하나요? 장인, 장모,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거형 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 요건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 도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혼 후 자녀의 경우에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아빠 또는 엄마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친권, 양육권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부양가족으로 신청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기본 인적공제와 경로우대자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추가 공제 부분은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나요? 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조카도 인적공제 적용되나요? 아쉽지만 조카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일 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신용카드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 가능해요.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인가요?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결론만 정리하자면 짙게 좀비 속이면서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항목 공제는 검증된 것인가요?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이주택 소유 여부 등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서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전세대출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상관없이 원리금을 전부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자뿐 아니라 상환한 원금까지도 공제를 받는 건가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등 구분 없이 공제 가능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까지 이자 및 원금 상환액에 대해서 적용 가능해요. 반전세 형태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월세도 납부하는 경우 임차 차입금 상환 공제와 월세 세액 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요것만 충족한다면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주택공제는 요건을 잘 검토하셔야 해요. 전세자금을 위해 전세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임차 차입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신용대출은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배우자가 1주택 보유자면 적용 불가능한가요? 네,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배우자와는 같은 세대로 보아 적용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월세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릴게요.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지출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 85m²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부업을 하는데 총 급여액 7천만 원의 기준에 합산되나요? 부업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부업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에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을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현금 영수증 발급 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돼요.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된 경우
효력은 동일하므로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적용받지 못한 월세 세액 공제는 지금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예전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은 불가해요. 하지만 해당 월세를 지출한 연도의 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세액 공제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니 꼭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을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해요. 신용카드로 차를 구매했는데요. 소득공제 될까요? 신규로 출고되는 차를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로 구매한 경우라면 구매 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어요. 교육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신용카드 세액 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모두 중복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로 의료비 결제 또는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교육 구입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모두 중복으로 적용 가능해요. 현금으로 큰 돈을 지출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지출하고 못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미발급 신고 메뉴를 검색하셔서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현금으로 큰 돈을 지출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음으로 교육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교육비 공제되나요? 네, 공제 가능해요. 취약 전 아동이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그럼 영어 유치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대개 영어 유치원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비에 해당하여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유치원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어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녀를 국외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해요. 중학생 자녀의 경우 자비유학 조건과 국외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고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조건 없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문화센터에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로 공제가 되나요? 문화센터는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다음으로 의료비 및 기부금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비 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실손보험 금액이 확인되고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퇴사 후 취업 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의료비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치료 및 장례와 관련해서 병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해요.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일 전일 당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건강진단 비용도 의료비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은 진찰, 치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 비용도 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근로기간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즌에 환급은커녕 되려 뱉어내야 한다고 댓글로 하소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정산, 남들은 다 환급받는데 나만 뱉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액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나만 뱉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적용받고 있는 주택청약 가입, 연금계좌 가입, 보험료 지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의 차이 때문일 수 있어요. 주택청약 가입, 연금계좌 가입, 보장성 보험료 지출 등은 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과 가입하지 않은 분들의 연말정산 차이는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은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보험료는 최대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연금계좌 가입은 최대 13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줘요. 또한 사회초년생을 비롯해서 젊은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사용한 금액 중 총금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공제 가능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공제액이 적어져 연말정산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차이 나는 이유는 부양가족 또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해요.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하여 150만원 소득공제와 1인당 15만원 자녀세액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죠. 마지막으로는 월세세액 공제 여부인데요. 월세세액 공제는 연간 최대 127만 5천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따라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월세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월세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월세를 내지 않고 내 집에 사는 게 더 절약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세냐, 월세냐를 비교하자면 연말정산 측면에서 월세가 유리하지만 금리나 유동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연말정산 기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풀리지 않았던 궁금점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이번 영상의 내용 중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개별적으로 문의가 필요한 분들이나 본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직접적으로 도움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